이번 시간에는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법, 보통 우리가 장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름 짓는 법에서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제가 말씀을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차근차근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름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사람의 이름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은 호도 있고 또 뭐 법인의 이름도 있고 회사의 이름도 있고 어떤 지명도 있고 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게를 차려놓고 가게 이름을, 그런 가게 간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 것도 이름이고, 또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 그것도 이름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뭐 어떤 아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름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지명이라든가 건축물, 예술 작품 이런 걸 만들어서도 거기에도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호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이미지화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뭐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이름을 지을 때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는 이 원칙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이름 짓는 데 따른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을 짓는 대원칙이 어떤 거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름은 그것이 뭐 상호가 되든 회사명이 되든 어떤 예술 작품의 이름이 되든 사람의 이름이 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이름은 이런 공통적인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단 부르기 좋고 듣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억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억되고, 그러니까 그건 그게 회사명이라면 홍보가 되겠죠. 또 가게명이라면 가게가 홍보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이름이라면 그 개인의 명성이 길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또 그 본인의 이름, 각 개인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지어야만이 그렇게 따른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은 기억되기가 좋기 때문에 연쇄적인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이름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개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름이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 세 자를 보통 많이 구성을 하죠. 이랬을 때 모든 글자에 받침이 이렇게 붙으면은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거북합니다. 그리고 기억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성을 빼고 성이 뭐 김씨라든가 박씨라든가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름 두 자 중에서 적어도 한 글자, 앞에 글자든 뒤에 글자든 한 개 글자는 받침이 없게 지으면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게 훨씬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홍길동은 지금 여기 받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세 글자가 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이게 힘이 들어가요. 받침이 계속 붙어 있으면 사람이 발음할 때도 긴장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름은 오래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성은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름 두 자 중에는 가능하면 두 자 모두가 받침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받침이 없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가능한 두 자 모두 다 받침이 없게 하거나 두 자 중에 한 자만 받침이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부르기 좋고 듣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성이라면 홍씨는 바꿀 수 없으니까 홍이고요. 첫 번째 가운데에 받침을 없애면 홍기동이 되죠. 이거는 홍기동은 홍길동보다 훨씬 부르기도 편하고 들었을 때도 거부감이 적고 편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짓든지 아니면은 홍길 그다음에 도
끝에다가 발음을 없애야죠. 받침을 없애봐요. 그러면 홍길도가 됩니다. 이것도 홍길동보다는 발음하기가 훨씬 좋죠. 이런 식으로 받침을 모든 글자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하려면은 뭐 기억이라든가 키역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뭐 또는 뭐 치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들이 많이 치역, 피역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름에 많이 들어가면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티귿도 그런 게 해당이 될 수 있고 부드럽게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니은이라든가 이응이라든가 리을 이런 게 들어가면 훨씬 부드러운 이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 외에도 부르기 좋고 듣기 하는 이름의 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받침을 모든 글자에 받침이 들어가는 것은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그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돼요. 발음하는 사람이. 그럼 듣는 사람도 아주 강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 했을 때 받침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니은이라든가 이응이라든가 리을 뭐 히읗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좋고, 뭐 기역, 키역, 치읓, 피읍 이런 것들이 뭐 티귿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일단 발음이 좀 세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를 좀 줄이고, 특히 여자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줄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장명하는 첫 번째 원칙으로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 그것에 어떤 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거냐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하는 이름들이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지었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그 바라는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의 의미와 염원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야 돼요. 이름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뭐 그냥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을 짓는다면은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을 짓는데 그 회사명을 지을 때는 그 회사의 앞으로 영원한 발전과 번창 뭐 이런 거를 비롯해 가지고 그 구성원들 회사원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그 이름이 그 회사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데 그 이름에 의미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결집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는 반드시 그 의미와 염원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 의미와 염원을 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담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예를 들면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 부모가. 그러면 이름을 그걸 봐서 의미와 염원을 담아야 되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김씨라고 했을 때 김출세 이렇게 이름을 지은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은 뭐 우리 아이는 앞으로 재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김재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뭐 우리 아들은 뭐 그 뭐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김 1등 하든지 아니면은 뭐죠? 뭐 김메달 매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면 여자라 그러면은 여자의 이름을 그냥 김씨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뭐 굉장히 예쁘길 바래. 그는 김미모 뭐 이렇게 짓는 이름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미와 이름에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이 그 이름에 그 담겨 있는 의미와 염원을 담아야 되는데, 부모라면 자식의 그 어떤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길 바라, 회사라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 의미와 염원을 담는데, 그 의미와 염원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야 돼요. 은은하게 배어 있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도드라지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출세라든가 재벌이라든가 뭐 메달이라든가 미모 이렇게 지으면은 너무나 그 이름이
겉으로 그 바라는 욕망이 겉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 가면서 은은하게 이름에 그 이름을 지을 때 바라는 바 염원이나 그 이름의 의미가 은은하게 이름 속에 배어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좀 닿아야만이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의미와 염원을 담아야 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너무 이런 데 치중을 하다가 보면은 이 이름으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이름은 좋았는데 그 이름이 하나의 어떤 놀림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런 거에 매몰돼가 몰입돼가 하다가 보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항상 지어놓고 그 이름을 앞뒤로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어떤 놀림감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별명이 붙게 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씩씩하고 그 화창한 그런 인생에 그러니까 무지갯빛에 걸려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 뭐 김씨인데 김씨의 성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너무 치중하다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김창남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생각해요. 이게 놀림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의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이름에 이름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의미 뭐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몰되다 보면은 이름이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려를 하죠. 이제 놀림감이 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그 이름 속에 은은하게 의미와 그 이름이 바라는 바, 그 욕망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장명에 대한 어떤 그 큰 원칙은 일단 충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은 하나의 그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일반 사람은 못하죠. 음양오행을 맞추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뭐 회사 이름이 되든 뭐 상호가 되든 아호가 되든 개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든 관계없고요.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맞춰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어떤 오류라든가 함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자 획수로 가지고 이름에 음양오행을 맞춰 가지고 그 음양오행이 사주의 격국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국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은 사주의 용신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용신의 보람이 있어야 돼. 용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행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너무 한자 획수에 따른 음양 오행을 따져가 그거를 사주 격국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자 획수를 거의 무시하고도 이름을 지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따져가 사주의 격국에 대입시키는 이런 방법은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뭐 할 게 좀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상관이 없죠.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자, 이걸 알기 위해서 한자가 발전해온 과정이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십천간의 첫 번째 글자가 갑목인데 이 갑목이 아주 초기의 갑목의 글자부터 시작해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이 갑목의 글자로 발전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 보면은 한자의 역사가 대체적으로 은나라 때 이 갑골문에서 유래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한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갑골문은 은나라에서 이제 그 동물의 뼈,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다가 새겨서 점을 봤을 때 해놨는 그 기록들,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이 문자를 동물의 뼈에다가 새겨놓은 문자이기 때문에 각골문이라고 하고, 이거 보통 은나라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존재했던 거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한 500년간 존속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자가 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은나라 전에 하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라는 이제 기원전 대체적으로 2070년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존속했죠. 이것도 한 500년 존속했죠. 이때도 한자가 있었지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고 주로 많은 한자가 만들어진 게 이제 은나라 때 갑골문인데, 이때 지금 갑골문으로서 발견된 한자가 한 4천 글자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천자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이 글자들이 뭘 의미한다는 게 해독이 됐고, 나머지 한 2천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는 아직도 해독 중에 있습니다. 다 해독을 못했어요. 그런 글자가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4, 5천자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도 더 발굴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한자가 대체적으로 한 10만 자 가까이 되거든요. 10만 자. 최소한 한 5만 자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그걸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한 4, 5천 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 금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금문은 그 청동기에다가 새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대체적으로 한 2600, 7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문자 모양이. 그래서 금문이라고 하고, 소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글자를 이제 문자를 통일했어요. 문자를 통일할 때 그때 만든 글자체, 그거를 소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같은 데 새긴 글자 있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하게 막 이렇게 해놨는 거, 그 글자가 소전체입니다. 그럼 또 예술 작품으로도 이제 소전체는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일반 글자로는 잘 쓰지가 않죠. 쓰기가 너무 이게 곡선이 많아가지고 글자를 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술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잘 쓰지 않는데, 이거를 소전체라면 진나라 문자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간목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이렇게 하는 이 글자체가 완성된 것은 이제 한나라 때 기원 후 한 100년 정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문자, 이거를 우리가 해서라고 해요.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옥편이나 이런 데 보는 그 글자의 거의 대부분은 한나라 때 문자, 그거 해서체예요. 해서체니까 이 해서를 우리가 한나라 때 문자라고 해서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라는 말이 한나라 때 문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획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자, 똑같은 간목이라는 글자가 갑골문에서부터 이렇게 금문, 소전체, 해서로 넘어온 과정을 보면 갑골문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 상형문자로 이렇게 갑옷에 여기 미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양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갑자는 요거를 갑이라고 했어요. 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문,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진나라 때는 이런 형태로 됐다가 요거로 됐는데, 지금 갑목이라는 글자가 획수로 따지면 5획이에요. 근데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는 이게 2획이란 말이에요. 2획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소전체도 4획이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4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는 5획이라고 보지만은 이거 2획에서 4획으로 각각 시대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획수가 몇 획이다 몇 획이다 하는 게 다 어떤 허구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음양오행을 부여해 가지고 뭐 사주 격국에다 대입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지금 또 이름 장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획수가 양이면은, 그러니까 홀수면, 획수를 따져보니까 그것이 홀수야. 획수가 홀수면은 양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획수가 음이면은 이거는 이제 홀수가 그러니까 획수가 짝수면은 이걸 음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 같은 경우는 5획이니까 이건 양이죠. 양의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글자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십자로 되어 있지만은 뭐 우리가 보통 열십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열십자는 획이 2개죠. 이거는 뭐 짝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근데 우리가 간목이라는 글자가 과거에는 2획이었다가 지금은 5획이 된, 그때는 음이었다가 이때는 음이었다가 지금은 양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무의미한 어떤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음양이나 오행을 부여해서 기륭성패 또는 뭐 사주의 격국의 용신에 부합하게 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까지 있다면, 여력이 있어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 가지고 우리가 원형리정으로 따지잖아요. 획수를 세 가지고 원형리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수리사격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수리사격에서 뭐 초년운이 어쩌고 중년운이 어쩌고 이렇게 만들 이런 것들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리사격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자체가 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세.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과학적인 그거나 역사적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을 짓는 데다가 많은 이런 지금처럼 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했는 거는 그 이런 걸 뭐 이름 짓는 하나의 그 직업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는 불과 100여 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않고 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어떤 의미와 그 바라는 바를 함축시켜 가지고 그냥 이름을 그 당시에는 지었습니다. 그때는 뭐 사주에 대입해가 용신 격국에 맞는가 그런 거 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 100여 년 됐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되 너무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음양을 구분하거나 또는 그 원형리정 이런 거 오행을 따져가지고 수리사격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막 따져가지고도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보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영역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장명가들 기술적인 영역이죠. 이렇게 할 때 뭐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무턱대고 음양 오행이 맞고 그 다음에 초성에 따라서 오행이 맞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음양 오행들이 그 사주의 용신과 격국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에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수기운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또 수기운이 있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수기운이 화를 제압할 수 있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사주의 격국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죠. 그런데 한자로 가지고 획수를 따져 음양오행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각골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한자로 오는 과정이 획수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획수가 2획이었고 이때는 5획이니까 벌써 음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글 초성을 가지고 음양오행을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거는 그 소리에 의해서 음양 오행을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큰 전혀 의미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데 다만 한글 초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이걸로 가지고 오행을 배분해가 그 오행이 사주의 격국에 부합되게 이렇게 짓는 거는 바람직하긴 한데 이걸 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방법은 다 똑같은데 다만 이 토와 수가 지금의 우리 해례본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해례본은 미음, 비읍, 피읍을 이제 오행 토로 보고 초성, 이응희을 수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지금도 뭐 많은 장명하는 선생님들이 이 기준 밑에 있는 이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데 그때는 기존 방법은 이응희을 토로 쓰고 미음, 비읍, 피읍을 수로 하는데 이때는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의 방법이에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부터 거기에 보니까 이 그 오행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정했다는 그 원리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거에 따를 것 같으면 미음 피읍이 오행으로 토에 해당되고 이응이 오행으로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을 지을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서 짓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확하게 한글 초성을 오행으로 찾아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찾은 오행을 가지고 해례본에 따라서 지은 오행을 가지고 사주의 격국에 하면은 배치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부합한다. 그러면 아주 이름은 잘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까지 여러 개 장황하게 이름 짓는 거에다 기본 원칙부터 제가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름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호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원래 이름도 있고 또 뭐 그 예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고 또 예명도 있고 또 예술 작품 같은 데도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어떤 지명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집 같은 거를 새로 건축해 놓고 그 집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상목, 가게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것들 다 짓는데 그 이름들을 이름의 종류는 굉장히 이름에 그러니까 분야별 이름 그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찌 됐든 무슨 이름이 됐든지 간에 이거에 그러니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또 그 의미와 염원을 담겨져 있는 이름이면 된다. 다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하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가능하면 이름 세 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 자 모두에 받침이 들어가게 하면은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도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받침이 없으면 더 부르기 편하지만 또 받침이 전혀 없으면은 이것도 또 너무 이름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은 세 글자 모두 받침이 들어가면은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기억도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고 그 외에도 뭐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짓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또 하나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걸 얘기하면 너무 시대에서 유행하는 이름을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그 이름이 유행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의 이름, 이런 거를 따가지고, 짓기를 좋아하는데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사람 이름이라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을 땐 그런 이름이 너무 흔해지고, 또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인기가 없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이름, 그런 걸 모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주에 맞게 이름을 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염원을 이름 속에 은은히 배어 있게 은은히 그냥 겉으로 그냥 도드라지게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은은히 그 이름의 의미나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게 그렇게 지으면 이름은 잘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름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한자 획수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맞출 수 없으면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고, 한글 초성 오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고, 이거는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오행을 따져서 사주격국을 부합되게 하면 좋은데, 다만,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 해례본과 그 기존에 있었던 이 방법이 토와 수에서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존 밑에 거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해례본이 더 정확한 거죠. 해례본이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데 해례본의 원칙에 따라서 오행을 배분해서 그거를 사주에 맞는지를 배분했을 때가 가장 적합한 이름 짓는 한글 초성을 배분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소개를 제가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깊숙하게 실질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고려해서 지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